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지분 쪼개기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개발 사업에서의 지분 쪼개기 금지 기준 1, 대상, 그리고 그 규모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쪼개기 금지 기준 1의 정식 명칭은 권리 산정 기준을 조금 더 늘려서 말씀드리자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조금 더 늘려서 말씀드리자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 금지 대상은요, 주택, 토지 등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현재는 상가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망의 허점으로 말미암아서 상가 쪼개기가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큰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까지도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 드렸던 대로 지분 쪼개기 금지 기준 1 및 대상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쪼개기 금지 기준 1의 정식 명칭은 권리 산정 기준 1, 조금 더 늘려서 말씀드리자면 권리의 산정 기준 1, 조금 더 늘려서 말씀드리자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1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는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핵심 내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을 날, 이날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보다 앞당겨서 따로 날짜를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순식간에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쪼갠 것은 허용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쪼개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쪼개기를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토지, 주택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래에 4가지 호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결같이 토지,
주택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나대지도 일종의 토지죠. 예, 그리고 여기에도 주택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쪼개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쪼개기를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쪼개기는 한자로 표현하자면 분할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쪼개기를 금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쪼개기를 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어때? 핵심적인 내용들 바로바로 파악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쪼개기 금지의 대상이 토지, 주택 등으로서요 법망의 허점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상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금지 규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사람들이 상가 쪼개기를 엄청나게 함으로써 사업성을 악화시켜서 조합원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계류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그런 경우는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그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이것 둘 다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것이죠.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3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그럼 두 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그런 경우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즉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제4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다세대 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아파트 등 말입니다.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그러한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준일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그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1항 마무리되었고요. 제2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제1항에 따라서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말입니다. 기준일, 지정 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규정과 관련된 것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규정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비교 적어두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적용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제39조가 아니라 제29조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이 내용들은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예고 드렸던 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제1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말이죠.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총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택, 토지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제1호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는 그 분양 대상이 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 내용 또한 다음 화면에서 자세하게 재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건축물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럼 주택은 그의 만능이다. 분양 대상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2호입니다. 토지는 그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제한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이 또한 잠시 전에 예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는 무조건 분양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총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총면적입니다. 총면적은 여러 필지에 나누어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것을 전부 합산한 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토지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아래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으로 이어져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서요. 면적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물론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실 이후부터 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고실까지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가로소 그 내용은 여러분들 혼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저는 무시하겠습니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서 분양 대상자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유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큼은 제대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따로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이 약간 복잡하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색깔만 바꾸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건축조례 제29조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법 제57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도시지역을 구분한 것이죠. 도시지역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상공록이죠. 그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관농자에 해당될 겁니다. 관농자에 해당될 겁니다. 이런 용어들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할 것입니다. 먼저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이상, 상업 및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즉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될 때는 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드렸던 이걸 여기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7번지에 20제곱미터, 70번지에 30제곱미터, 그리고 77번지에 2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를 합산한 것, 앞서 이렇게 적어두었죠. 합산한 것은 바로 70제곱미터에 해당될 것이고 그것이 주거지역이라면 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분양 대상인 것으로서 판단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총이라는 겁니다. 합산한 값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화면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관시켜 두기 위해서 적어둔 것 확인하였으니까 말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경우에서는요.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제29조 또한 총 5가지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1호만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와 상이합니다. 부산의 경우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가 그 제한입니다만은 서울의 경우 90제곱미터입니다. 90제곱미터입니다. 나머지 기준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그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조례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호 확인 이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까지 정리는 마무리 지었고요.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3호 제4호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또한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자가 말이죠.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즉 토지 가액과 건축물 가액을 합친 가액입니다. 그러한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또한 분양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건축물이 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그 토지가 제한된 면적보다도 밑이라 할지라도 그 가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라면 분양 대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4항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 전환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전환되기 전의 사업 방식에 의하여 환지의 토지를 바꾸어 주는 거죠. 환지를 지정받은 자 같으면 분양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잠시 접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37조 제2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제2항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3항과 제4항은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제2항 진행합니다.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쪼개기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라고 살을 붙일 수 있겠죠. 조금 더 내려서 표현하자면 지분 쪼개기 금지에 해당됨으로 말미암아서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1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권리 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서 확인한 바 있죠. 빨간 색깔로 다 이렇게 통일시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2호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에 있어서도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또한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제3호입니다.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만으로 이어져 있는 단서 부분입니다.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 1,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정비계획 결정고시일 이전에 공유 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3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분양 대상자를 일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계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말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4호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 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쪼개기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는 한 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어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제5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이것도 이미 앞서 여기에서 확인한 바 있죠. 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에 있어도 지분 쪼개기 금지에 걸려서 분양 대상자를 일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6호 또한 법 제77조에서 확인한 내용이죠.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 후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또한 지분 쪼개기 금지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를 일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3호, 제3항, 제4항은 제3항 및 제4항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예고해 드렸던 무허가 건물에 관련된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물에 관한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바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일도 부산광역시만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일로 정해두고 있다는 것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중 제1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당연히 위법 시공 건축물도 포함합니다. 를 말을 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 즉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그런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새롭게 발생한 겁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무허가 건축물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그 기준일에 따라서 구분된다 라는 것까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1호에는요, 무허가 건축물을 특정 무허가 건축물과
그리고 신발식 무허가 건축물로 나눕니다. 신발식 무허가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2호 이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도록 하죠. 바로 1989년 1월 24일입니다. 왜 그러한지 그 이유까지도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요, 즉 분양 대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대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항공 촬영 판독 결과와 재산세, 과세, 대장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항공 촬영 판독 결과 부산광역시에서 발부하죠. 재산세, 과세, 대장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자료는 바로 구청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